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이순신 장군이 두 번째로 출전한 해상전투 사천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진왜란 첫 번째 해전은 거제 옥포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출정한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벌어진 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5월 29일, 6월 10일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내용을 당포 파회병정이라는 장계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번 해전을 지도로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출전 계획일보다 3일 빠른 5월 29일 날 출정을 해서 사천해전, 그리고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이 4개의 해전을 승리를 이끌고 다시 전라 좌수영 본영인 여수로 귀환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1차 출전 때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번 2차 출전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거북선이라는 함선이 처음으로 해전에 참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 우수영의 우수사 이역기, 그리고 사실상의 별다른 공헌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까지 이렇게 3개 지역의 삼도 수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차 해전에서 참패를 당한 왜군의 사령부가 있는 일본 상황부터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해전, 특히 옥포해전 승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왼쪽 썸네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미 올려드린 임진왜란 옥포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포해전 패전에 따른 일본의 최고 지도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분노와 대책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본 왜군이 부산에 상륙을 하고 단기간 안에 조선의 수도 한성을 차지하기까지 왜군은 마치 조선 반도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도 않았던 조선 수군이 바다에 갑자기 나타나서 남해를 장악해 나아가던 왜군 선단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왜군은 경상도 해역에서 완패를 당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거제도 옥포에서 조선 수군의 공격을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큐슈 지역 나고야성에 작전 사령부를 두고서 전쟁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바다에서 모두 도망가고 없다는 조선의 수군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해양의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일본 자국의 선단을 박살내버렸다라는 소식을 보고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조선의 수도 한성을 장악하고 조선 왕이 그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시점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상을 즉시 파악하도록 자기 장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장들을 불러서 왜 해전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 그 실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보고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으로 건너왔던 일본 외장들이 너무 쉽게 조선의 한성까지 장악하고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에 뭔지 모르게 승리에 도취돼서 벌써 기강이 해이되어야 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기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에 파견된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게 5가지의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빠른 시일 내에 도망쳐버린 조선의 왕을 생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정군의 식량은 조선의 전라도 땅을 장악을 해서 현지에서 조달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의 남해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조속히 해안 가까이 성을 축조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잔존하고 있는 조선 수군을 모조리 찾아내서 섬멸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선의 남해 해안을 돌아서 서해안 돌파를 위한 교두보를 조속히 확보하고 바로 착수해라 라는 명령을 지시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1차 출전 옥포해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여수 본영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대해야 할 왜군과의 해전에 대한 전술을 바로 준비하면서 생각에 몰두를 합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음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지금 조선의 임금은 파천을 해서 평양을 향해 떠나갔다는 그러한 소식, 그 다음에 왜군들이 다시 한번 해상과 육상을 통해서 전라도 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1차 해전을 통해서 조선 수군의 존재를 왜군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차 해전보다 더 많은 왜군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는 많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떠올랐던 거죠. 1차 해전에서는 기습전을 주축으로 해서 해상전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이 전면적 성격의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칼을 잘 다루는 아주 능란하게 펼치는 왜군이 백병전을 통해서 조선 수군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걱정,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라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불태라는 말. 이순신은 이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원래 임진왜란이 발생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미 완성되었던 거북선에다가 화포를 장착을 하고 시험 발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비록 이 거북선이 1차 출전 옥포해전 때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2차 출전에는 거북선을 출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함 거북선이 최초로 해전에 나서서 돌격전 그리고 하객전법이라는 대형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해상 전투를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첫 번째로 출전했던 거북선의 숫자가 2척 정도로 보여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거북선의 지휘를 맡았던 장소를 돌격장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격장 2명을 당포 파괴 병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남과 이연량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격장이니까 거북선 2대가 출전을 하지 않았나 예측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도를 좀 보면서 전라 자주사 이순신 장군이 2차 출전을 했던 그 경로와 전적을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출전에 나서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전 과정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라는 그 일기 속에 직접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인 과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2차 출정은 전라 우수사 이역기 수군이 도착을 하면 그때 약속된 날짜가 6월 3일이었어요. 그때 출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 우수사 원균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왜군이 벌써 남해 사천 앞바다에 출몰했다. 그래서 우리 경상 우수사 원균 스스로를 포함한 그 일행들은 노량 쪽으로 배를 더 이동해 왔으니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이 시점까지 왜군의 수군은 이미 사천까지는 와 있었지만 왜군의 육군은 한성, 수도 서울까지는 빨리 입성했는지 몰라도 경상도 진주, 그 다음에 경상도 함양 내지는 고성 여기까지는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왜군은 임진왜란 당시 신속하게 수도 한성까지 들어가서 조선의 왕만 사로잡으면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군의 수군이 육군보다 사천까지 먼저 당도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전에서 패한 화가치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부하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조선의 수군을 섬멸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 하나. 그 다음에 이 조선을 침공한 왜군의 입장에서 보면 보급 물자와 병력을 육지로 계속 이동해 가야 되는데 육지보다는 이 해로를 통해서 남해를 거쳐서 서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사령부의 전략은 이 두 가지, 조선 수군을 빨리 제거하고 해로를 확보해라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까지 벌써 당도에 있던 겁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원균이 지휘했던 경상 우수군이 거의 와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수군이 경상도 수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 그 옆에 있는 전라 좌수영 지역으로 왜군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왜군에 대해서 최대의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해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군들이 해안가 가까운 그 육지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며 또 외성을 쌓게 된다면 이 조선의 전라 지역은 순식간에 점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외성을 쌓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만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출동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5월 29일 이혁기 장군을 기다리지 않고 사천을 향해서 먼저 출전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 출정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 왜군들이 전라 좌수영 지역을 먼 바다를 통해서 위에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서 여수 본영에는 군관 만호 윤사공에게 지휘권을 주고 또 그 당시 조방장 정걸에게는 흥양, 지금으로 말하면 고흥입니다. 이 흥양에 주둔하면서 혹시라도 왜군이 뒤통수 칠 것을 대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할 전라도 우수사 이혁기에게는 먼저 출항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고 계속 이어서 뒤쫓아 와주십시오라는 알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이순신 장군은 사전 사후 준비에 아주 철저한 만전을 기하고 나서 여수 본영을 떠나서 노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노량에 도착한 이순신은 즉시 원균을 만납니다. 그래서 왜군의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5월 29일 사천에 정박해 있는 왜선 13척, 한 척은 먼저 이제 부셨고 나머지 정박해 있던 12척, 그래서 총 포함 13척을 썰물과 밀물의 그 물대를 이용해서 유인해 낸 뒤에 거북선 전함을 선두에 세워가지고 13척 모두를 격파시켜 버립니다. 이때 기암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은 처음으로 출전한 이 거북선의 활약을 좀 더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가까이서 지휘하기 위해서 기암이 최앞에 근접해 있다가 왜군이 쏜 조총에 어깨에 총알을 맞고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순신 장군은 사천해전의 승리를 이루고도 장군의 부상을 걱정하는 군관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당일 사량도에 들어와서 정박을 합니다. 자, 이때 사량도 주민들 역시 관할 수군이었던 경상도 우수사 원균이 자기 관할을 비워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군이 나타날까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다른 수영, 그러니까 전라 좌수영의 수군이 사량도에 당도하니까 무척 환영하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랑도에서 하루를 지낸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다음날 6월 2일입니다. 오전 8시. 이 사랑도에서 약 한 15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당포에, 이 당포라는 선창에 외선이 정박해 있다라는 첩보를 보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선을 쳐부수기 위해서 부랴부랴 다시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약 2시간의 노를 저어서 당포에 도착해서 이 당포에 있는 외선을 포위 공격을 해서 섬멸을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최초로 왜군 최고 수장, 이름이 가메이 코레노리라는 수장인데요. 이 가메이 코레노리의 목을 베고 그의 수급을 얻게 됩니다. 자, 이때 죽은 왜군 장수는 사실상 조선과의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게 되면 통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에 대한 그 하사로 지금 현재 오키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키나와 자체의 이런 독립적인 그런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키나와를 영지로 받기로 약속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기도 전에 이순신 함대에 의해서 당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목까지 베어지는 현실이 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조선에 파병되었던 왜군 장수들 대부분은 조선을 점령한 이후에 어디든지 간에 영제를 하나씩 하사받기로 약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죽으라고 조선에 침공해오고 약탈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 해전이 이루어졌던 당포에서도 외선과 왜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고 정쟁이 거의 끝나서 수습할 무렵인데 이순신 장군의 또다시 외선 선단 약 20척 이상이 거제도에서 당포로 이동해 온다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포에서 외선을 물리쳤는데 또 다른 외선이 이 당포를 향해서 온다라는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보고를 받고 차라리 이 당포보다는 더 넓은 바다에 나가서 싸우려고 함선을 다시 정비하고 새로 나타난 외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조선 수군의 선단을 발견한 그 가까이 오던 외선이 조선 선단을 보고 즉시 겁에 질려가지고 뱃머리를 돌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선 수군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때마침 이날 날도 인전 저물어지고 어두워해지니까 이순신 장군은 안 되겠다. 새로운 전열이 좀 필요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외선을 쫓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외선 수색을 다음날로 미루고 지친 그 수군을 이끌고 안전하게 이 당포에서 상당히 서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창신도까지 물러나서 정박을 하고 그날 밤을 지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3일 아침 다시 추두를 향해서 출발해서 왜군을 찾아 수색을 나섭니다. 여러 지역을 계속 수색을 하면서 결국 그날 고성에 있는 고등포라는 곳에 정박을 하고 또 그날 밤을 지셉니다. 이제 6월 4일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당포병사 김탁이라는 사람이 첩보를 보내왔는데 왜군이 거제도에서는 달아났다. 그러니까 거제도 인근에는 없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거제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숨어든 왜군의 선단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이때 처음부터 함께 하기로 했었던 전라 자수영의 이혁기 함대가 전선, 판옥선일 겁니다. 전선 25척을 이끌고 이순신 3대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날 이 두 수사, 전라 좌수사, 전라 우수사, 이 두 사람은 지금의 충무 미륵도 사이의 그 해협에서 정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합동작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고 서로 그간에 있었던 정보를 교류하며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5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거제도 백성 중에 김모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서 지난번에 달아났던 왜군이 당항포에 정박 중이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 장군과 이혁기 장군은 자기들이 이끄는 조선 수군을 그 즉시 출항을 시켜서 당항포항을 향해서 전함을 모두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 시점에 당항포 북쪽, 내륙 쪽을 살펴보면 당시에
함한 군수였던 유승인이 지휘하는 조선 육군 기병대가 아직 건재하게 버티고 있었고, 또 당항포 주변까지는 일본의 왜군, 육군이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항포에 숨어들었던 왜군 선단은 사실상 육상으로부터는 지원받을 자기들 아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항포 안에 있는 왜군 선단은 도간에 든 쥐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당항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해안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이혁기 장군은 당항포 해안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군을 가급적이면 깊은 해역으로 유인을 해서 끌어낸 뒤에 앞뒤로 포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선멸해 버렸던 겁니다. 왜군을 다 선멸시킨 두 장군은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싸우고, 육지로 일단 도망가 있는 왜군들을 다시, 이들이 육지로는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놈들이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끼선 외척 한 척만 남겨두고 이 조선수군은 다시 진입했던 해상 길목까지 돌아와서 외선을 타고 도망가는 왜병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6월 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왜군 잔병들이 남겨두었던 한 척의 배를 끌고 해역으로 몰래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발각이 되는 거죠. 매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순신 장군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방답참사 이순신. 이 이순신은 아마 조선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공격을 해서 도망치던 한 척의 왜군마저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그때 원균이 갑자기 자기 군대는 거의 없지만서도 그나마 남은 수군을 이끌고 수장되어서 이미 죽어버린 왜군의 시신을 건져가지고 그의 목을 베서 수급을 챙기는 데만 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균은 싸움보다는 죽은 왜군의 목을 빼는 데 열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 6월 7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웅천. 지금 진해 창원군 구산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웅천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거제도, 그 다음에 부산 사이 그 앞바다에서 정탐선을 하나씩 보내서 이 왜선의 움직임과 동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순신 장군은 정찰대를 보냅니다. 자, 이때 율포항에서 부산을 향해서 도주하는 왜선단 7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보고를 받아요. 그러자 그 즉시 이순신 장군이 명령한 이 추격군들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영등포까지 가서 이 도망가고 있던 7척의 왜선을 모두 섬멸을 해버리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 경상 좌수사 관할이었던 다대포, 그러니까 부산 바로 아래쪽이죠. 다대포까지 왔는데도 정찰을 하러 수색을 하러 나왔는데도 이 왜군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거제도 송진포에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8일에 이번에는 창원, 마산, 그리고 앙콜포, 운천 뭐 이런 지역으로 정탐선을 보내서 또 왜군이 숨어 있는가, 더 남아있는 잔존 왜군 세력이 있는가 라고 정탐을 나갔는데 더 이상의 왜군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송진포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9일 이번에는 가덕, 그 다음에 천성 이런 주변 해역을 정찰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왜군이 출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당포로 다시 돌아와서 밤을 새고 다음 날인 6월 10일 미조항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조항에 와서는 그거는 함께 싸웠던 전라우수사 이혁기, 그 다음에 경상우수사 별 공헌은 없지만 원균 이 두 개의 수군과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사 해군은 서로 해산을 하고 이순신 장군은 다시 여수 본영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출정에 대한 일정이 쭉 지도와 함께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온 다음 날 6월 11일 그날에 한성을 떠나서 평양까지 가 있었던 선조 임금이 이제 그 평양도 포기하고 다시 의주를 향해서 영변 쪽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6월 14일자 이순신 장군은 이번 2차 출전에 대한 승리에 대한 보고서를 당포 파회병자이라고 기록을 해서 인편을 통해서 북쪽으로 피난한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리게 되는 거죠. 임금은 도망치고 남해의 장수는 머나먼 그 남해에서 승전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씁쓸하면서도 꺼져가는 조선의 운명에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